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요, 글로벌 시장에 훈풍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는 갭 상승하면서 7,400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중국 시장에서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 지수는 2% 넘는 급등을 실현시켰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요,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또 강세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업종은 어떤 것이고 또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저희 탑픽 이슈들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애플을 제치고 16년 만에 세계 시총을 1위 탈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장의 경쟁력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G2의 무역 전쟁이 휴전을 갖고 또 감산 기대에 대한 부분이 국제 유가를 급등세로 이끌었다라는 소식인데요. 감산 기대는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감산 합의에 대한 내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매매 전략 시간을 통해서 또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저희 먼저 중국의 신화통신이요, G2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낙관은 또 힘들다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소식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중국이 현재 주가지수 선물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이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는요, 이 바이낸스 랩스의 디렉터인 라무가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래의 가능성, 즉 가치 투자를 가장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킬러 앱이 부족한 블록체인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앱은 출시와 동시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일컫는데요. 과연 블록체인 산업에서 킬러 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전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멘토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16년 만이죠. 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랐습니다. 이 AP통신 등에 따르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으로 30일이죠. 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8,512억 달러로 하나로 무려 955조 500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반면에 애플은 주가가 0.35% 하락을 보이면서 이 시총 1위 자리를 넘겨주게 됐는데요. 애플은 2012년 이 미국 석유 기업이었죠. 엑손모빌을 제치면서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으로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약 6년 만에 조금 밀려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은 저번 주와 이번 주 들어서 꾸준하게 애플의 시총을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애플의 지위를 좀 위협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연말까지 시총 1위를 유지하면서 올해를 좀 마감할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 이거 약 16년 만에 1위를 탈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신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 CEO가 이 취임을 한 이후에 이 기업 고객을 겨냥한 클라우드 사업 등으로 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이 시총 1위 등극으로 배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실제로 지금 나델라 취임 이후에 지난 4년 반 사이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무려 3배나 올랐습니다. 또 이어서 10월 1일에는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 이 115.61달러를 찍기도 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조금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 90년대였죠. 이 PC 운영 체제가 OS라고 하는데요. 이 OS 시장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웹브라우저 등의 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굉장히 두둑하게 행사했었습니다. 이 세계의 흐름에 좀 맞서지 못한 걸까요?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이 PC 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좀 침체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제작을 해도요,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조금 더 아무래도 편안하고 이 활동적인 이러한 이 작고 그런 스마트폰이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2014년 나델라 CEO가 취임한 이후에 인터넷과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둔 이 장기 기업 고객 중심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중흥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에 대해서는 또 시장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플은요, 네. 이 아이폰 판매 같은 이 제품 판매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관해서도 이 불안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요.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요. 이 전의 상황을 조금 보시자면요. 이 트럼프가 관세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을 때 그 애플 투자자들이 굉장히 동요를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MS의 주가 상승에 조금 더 보탬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아이폰 평균 가격이 $800대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이 아이폰 평균 가격이 $800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관세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의 이 투자자들과 애플은 가장 두려워했던 게 아이폰에 관세가 붙는 것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는 찰나에 마이크로사가 이제 애플을 훅 넘기고 이렇게 올라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애플은 올해 8월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고지를 밟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전달보다 주가가 무려 16% 하락을 했고요. 게다가 애플이 앞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애플의 이러한 이 비공개 방침이요, 스마트폰 시장을 상당히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철저하게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 동맹 제조사들보다 높은 가격 정책을 좀 유지하면서 플랫폼 개척자라는 이 자기의 자리를 이제 본래 역할을 잊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매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요. 매주 실험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스크톱 PC 개척을 위한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이 첫 데스크톱 PC인 서피스 스튜디오를 공개하는 등 그만큼 변화를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겠죠. 이렇듯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른 기술 시장의 경쟁자들과 이제 좀 차별화를 통해서 이 다른 기업들을 능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재밌고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기술주의 빵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했을 때 이제 광고의 굶주린 구글이나 네. 페이스북처럼 이 많은 규제에 직면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넷플릭스처럼 이 감소하는 구독자 확보에 목매지도 않고요. 그리고 강력한 클라우드 사업을 갖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에 더 많이 의존하는 아마존과는 다르다라는 이 점 등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가 붙으면서 훨씬 판가가 비싸지니까 또 수요도 줄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풀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현재 국제 유가가 4%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요, 좀 세 가지 정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이 90일 휴전에 합의한 것이 이 원유 수요 둔화 우려를 일단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와 사우디가 내년에도 원유 감산 등에 공조키로 한 것이 유가 급등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최근 러시아는 오펙과의 생산량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번복하면서 생산량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가 급등은요,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라는 이 나라, 이 증시 자체도 크게 밀어 올렸고요. 이 미국 증시에도 조금 훈풍을 가했다라고 보실 수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WTI 가격이 배럴당 52.95달러로요. 이 4.01%나 치솟았습니다. 이 러시아와 오펙의 리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산유량을 조절 협약을 2019년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이날 유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지난 주말이었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우디와 감산 여부에 동의했다라고 전했기도 했고요. 현재 지금 사우디와 감산 여부에 대해서 이제 외신은 내년에 오펙과 러시아 등이 하루 평균 이 13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것이다라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금 유가가 이제 껑충 뛰었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북해산 유가보다 이 미국산의 유가 상승폭이 큰 것도 이날의 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미중 양국 정상이 G20 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갖고 이 무역 전쟁 90일 휴전 에 대해서 이 합의를 하면서 중국의 이 미국산 원유 수입 기대감이 조금 작용했다라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미중 휴전은요 원유 수요 전망에 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상승에 이 주된 이제 압박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 휴전으로 이 미국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인 것도 이 유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즉 악재가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 상황 속에서 호재가 지금 여러 가지 크게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급락한 그 속도만큼 이 급등 또한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53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유가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우선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유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 금년 10월 초에 4년 만에 고점에 도달했던 유가가요. 이후에 급락세를 좀 돌아서면서 11월 하순까지 이 7주 연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 기간 WTI 하락폭은 최대 33%까지 도달을 했고요. 최근엔 일시적으로 5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WTI 가격이 40달러 대를 보인 것은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무려 이 13개월 만이었고요. 이 하락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들 수가 있지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이제 보자면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꾸준하게 유지해왔던 이 오펙의 감산 정책은 이 금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저유가를 외쳐대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유가 압박을 이제 기점으로 증산으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이 9월부터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수급 균형 자체가 공급 우위로 지금 돌아섰다, 즉 전환됐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가장 큰 문제인 공급 과잉, 즉 증산 속도가 너무 빨라도 너무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의 이 균형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2016년 감산을 시작한 이후에 1년 반 만에 걸쳤죠. 220만 배럴 감산에 성공했지만 이 증산으로 갑자기 돌아서면서 지금 최근 6개월 만에 160만 배럴을 증산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이 80만 배럴까지 더해지면서 너무 일시에 이 공급적인 이 측면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과잉 공급으로 기울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과연 단기간에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오펙의 정례 회동에서 이 감산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미국과의 정치 역약이 개입된 상황에서 뭐 얼마나 이 이제 적극적으로 감산 정책을 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조금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감산 규모를 평균 100에서 150만 배럴 범위 내에서 이 감산 규모가 좀 정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금년 오펙과 러시아의 증산폭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이 감산 규모가 150만 배럴 이상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50달러 후반대까지의 반등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반면에 감산 규모가 이 100만 배럴 내외다라고 그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한 후에 50달러 내외에서 좀 등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오펙 정례 회의 이후에 유가에 대한 향방이 좀 전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에 유가를 압박했던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공급 과잉 그리고 미국의 갈등이 좀 해결이 됐다 이런 부분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는 좀 저유가를 지지를 하고 있고 또 경기에 대한 둔화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방향에서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전략을 끌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국제유가 제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오펙 감산 연장 기대감이 있었죠.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제 감산 연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어제와 그다음에 그저께 이제 전주 대비 좀 상승 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국제 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감산 연장 기대감과 또 어제장 같은 경우는 캐나다하고 이제 러시아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제 연중 최저치에서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53.25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보다는 사실상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53.23 그 이후 매수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이 이제 정기총회에서요. 기존 합의 감산량을 좀 유지하거나 이 추가 감산을 결정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 오펙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원유 시장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130만 배럴 정도의 추가 감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 일봉인데요. 53.23 그 위에 이 매수 대응 쪽으로 보시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전에가 윗꼬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고점인 이 53.40를 이제 올라서게 된다면 그 위에 상단에 있는 54.85선까지는 오늘 좀 매수 대응을 하시라고 권고하고 싶고요. 이제 만약에 매도 대응 쪽으로 이제 유효하다라고 봤을 때는 중요 라인으로 52.13 그리고 51.56으로 잡아주시고 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은 조금 골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골드를 준비한 이유는 이 팔라듐 가격이 디젤 자동차 판매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이 수요 증가가 이제 금 가격에 인접을 했다. 즉 같은 귀금속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이 이제 사실상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판단 때문에 오늘 골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금 가격은요 달러 강세로 전주 대비 지금 소폭 조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팔라듐 가격은 디젤 자동차 판매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이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급 부족으로 이제 금 가격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팔라듐과 금은 사실 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팔라듐이 오르면 금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골드 일봉상 차트인데요. 지금 123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무역 전쟁이 휴전을 한다라는 이런 합의에 따라서 위험 자산 선호 환경이 굉장히 부각됐습니다. 이 반대로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올라가면 금 같은 안전자산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단 쪽으로는 현재 지금 1238달러인데요. 지금 그 전에 전날의 이 고가인 1240.4달러까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안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라고 권고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좀 사실상 오늘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쪽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라인으로 이제 일시적 일봉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 1229.2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이 매도 대응 쪽으로 유효하니까 이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루드 오일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 봤는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53.23달러를 또 추가 매수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에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요, 2% 넘게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전일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57%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도 3.34% 그리고 창업황 같은 경우에도 3.27% 이제 상승을 하면서 뭐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휴전에 들어간 것을 시장은 상당히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그가 이제 뭐, 중국 증시를 지속적으로 좀 짓눌러 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내수 쪽을 키우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뭐,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득이 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일단은 2600선 위쪽으로 단숨에 쭉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상당히 좀 튀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완벽히 해결된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어제의 그 반등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좀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장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뭐 소폭 어제의 상승 부분을 일부 이제 뭐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시장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 이슈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이제 뭐 움츠렸었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좀 사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간 이제 물려 있었던 투자자들은 어제 그리고 오늘을 이용을 해서 팔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하루만으로 추세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라기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뭐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뭐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오늘이겠죠. 오늘 뭐 사실 견조하게만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끌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어제의 상승분을 절반 이상 뭐 반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또다시 지리지리한 박스권에 갇혀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편이 조금 더 뭐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인 개선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당국도요, G2의 정상회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당국에서는 그 시진핑이 G20 회담을 가서 트럼프랑 뭐 이래저래 담판을 져가지고, 자, 더 이상 전쟁보다는 좀 휴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중국 정부에도 입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가서 사실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와서 아무것도 없이 더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은 시진핑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냐, 지지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인민들의 신뢰도, 이러한 부분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90일간의 그 휴전을 이끌어낸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뭐 그 90일 동안에 저거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지킬지 안 지킬지는 잘 모르겠으나 언제든지 뭐 말을 바꾸면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뭐 90일 동안 정말 아무 일 없이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는 저런 성과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에 중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 부분들이 뭐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90일 동안 뭐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 소비나 아니면 수출업자들, 수입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추가적인 리스크를 좀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거를 상당히 좀 크게 선전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뭐 코멘트가 좀 나온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요, 또 낙관하기는 힘들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국 정부에서는 저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뭐 경제 관련된 인물들은 과연 저게 지켜질 것이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하이 재경대 경제학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이거를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따라가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좀 코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가지 사항에만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확대하지 않겠다 정도 뭐 이제 90일 동안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뭐 실질적인 휴전은 아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두 가지 사항이라는 게 이제 내년부터 2천억 달러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25% 인상하게 따라는 뭐 요 계획을 이제 잠정 보류를 하고 10% 유지한다는 것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농산물 에너지들 미국 상품을 대규모 구매하겠다라는 부분들 요거 정도인데 이게 이제 큰 성과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무역 전쟁의 핵심은 저런 관세 그다음에 농산물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중국이 자꾸 IT 쪽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저게 사실 핵심인데 저거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그 외에 이제 표면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그것만 막아놓더라도 불꽃이 튀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은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뭐 해결책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술 관련된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이슈들이 향후에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관세 올리고 뭐 하고 이거는 시장에 큰 물론 이제 영향을 주겠지만 그쪽에 대한 영향보다는 기술 관련된 부분들, 지적재산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더 뭐 좀 포커싱해서 그 미중 무역 전쟁의 이슈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적재산권 문제에 합의 없이는 좀 힘들다 이런 의견이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지수 선물에 대한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중국 금융선물거래소 같은 경우는 3일부터 이제 주가지수 그 선물거래 증거금이랑 수수료를 인하를 한다라고 이제 좀 밝혔는데요. 상하이 선전 300, 그러니까 CSI 300 지수랑 그다음에 상하이 50 지수, SSE 50 지수 그리고 요거 선물거래 계약당 증거금을 10%로 이제 좀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 중심의 CSI 그 5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도 증거금을 기존 30%에서 15%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낮춰주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단일 선물 거래 1거래 한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20계약에서 50계약수로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거래금의 0.069%에서 0.046%로 이것도 꽤나 한 50% 정도 이제 낮춰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를 보면은 증거금 낮추고 그 다음에 계약수 늘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낮추고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제 뭐 보여주는 그런 포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한 완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래를 좀 늘리겠다라는 포석의 의미가 좀 가장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본시장 개혁 발전에 대한 그 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왜냐면 2015년도에 이제 그 증시, 상위 증시 급락,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이제, 규제 조치가 이제 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제하면서 자신감을 좀 회복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2015년도 9월 7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10월 30일까지 뭐 거래를 보면은 제재 이전보다 거래량이 한 95%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제재 효과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거래를 좀 늘려서 활성화시키려는 중국의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증거금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이수 이런 거 하면서 사실 국내 선물 시장이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선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리스키한, 왜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해외 선물은 오히려 지금 더 거래가 활발하거든요. 증거금도 낮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그 선물 옵션에 대한 그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 증거금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이수, 교육 시간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허들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허들을 굳이 국내 투자자들이 힘들게 뛰어넘기보다는, 저쪽 시장 훨씬 더 지금 때문에 허들이 낮고, 그러니까 지금 유가나 아니면은 지선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증거금이 우리나라 선물, 현계약 증거금보다 훨씬 더 낮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는 다 CM이나 해외 거래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괜히 막아놓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이다라고 이제 단서를 붙이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리스키할 수 있는 해외 선물에 이제 끼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에 계신 분들이 이 기사를 좀 보고 좀 느끼는 바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 멘토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혹은 이 휴전 이후에 좀 빠르게 정상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그런 종목도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은 여전히 이제 최대 전기차 시장의 소비 국가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성차 업체로, 그러니까 전기차 쪽 글로벌 판매량 기준 1위인 비아디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밸류체인으로 수직 계열화를 완벽히 좀 갖춰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제휴로 원가 절감이랑 그다음에 기술력 흡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모델도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55.000 위안, 목표가는 65.000 위안, 손절가는 47.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이 비아디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차이나 이슈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에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슈 살펴보기 이전에요. 시세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은요, 4,000달러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현재는요, 5% 넘게 하락하면서 3,91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량도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고요. 하지만 이 같은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시장 분석가인 톰 리는요, 시장을 여전히 낙관하고 있어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톰 리는요, 패닉셀이 발생할 때야말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요, 전반적인 암호화폐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역시 하락 중이고요, 이더리움, 스텔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요, 8%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즈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자민 라무가요,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고요? 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를 1달러 지폐를 40센트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주식이 있을 경우 이를 사고 주가가 오르길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업이 향후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미리 내다보는 투자 방식입니다. 아직 불안정한 블록체인 산업에도 이런 가치 투자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벤자민 라무 바이낸스 랩스 투자 디렉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도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팀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살 때도 프로젝트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있는 토큰이 아니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바이낸스 랩스가 현재 어떤 가치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네. 바이낸스 랩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보유한 바이낸스 그룹의 임팩트 투자 기관입니다. 지난 4월에 출범한 이래로 23개 프로젝트에 3,3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개발 초기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인큐베이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무이사는 지난 선정 당시 600개 프로젝트 중 8개만 선정이 됐다며 인큐베이팅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네트워크까지 흡수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이낸스 랩스가 프로젝트의 미래 가능성을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실생활 적용 여부입니다. 라무 디렉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이점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테라와 대표적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베이시스가 바이낸스 랩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도 바로 이 실생활 접목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라무 디렉터는 금융 시스템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관할기관이 필요한 법정 화폐보다 암호화폐가 더 잘 쓰일 수 있다며 가치 변동성을 없앤 스테이블 코인은 실생활에 쓰이는 화폐로서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낸스 랩스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팀 구성입니다. 라무 디렉터는 프로젝트 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상세히 본다며 경력 있는 개발자가 있는지 창립자가 블록체인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팀 구성원을 확인한 다음엔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전략도 따져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합한 산업을 공략했는지,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라무 디렉터는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블록체인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접목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투자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가치 투자 방식의 장점은 현 시장의 분위기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블록체인 산업도 침체기를 좀 맞았지만 라무 디렉터는 현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가치 투자자에겐 지금처럼 어두운 시장이 오히려 기회라며 가치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이 향후 10년 내 기존 자산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비트코인 가격이 하나 100만 원이 되더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대중들에게 조금 낯선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블록체인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나 아직 대중에게 블록체인은 낯설기만 합니다. 특히 흔히 이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 기술로 인식이 됐으면서 이제 블록체인의 핵심이나 개념은 얼핏 들어본 적만 있거나 아예 모르는 게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성을 높이고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해답은 바로 킬러앱에 있습니다. 우선 킬러앱이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킬러앱이란 출시와 동시에 시장을 재편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의 가치와 인기가 방대해 그 앱의 기반 기술이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처음 등장한 킬러앱으로 비지캘크가 있습니다. 비지캘크는 1979년에 등장하여 기존의 수동으로 작성하던 재무 스프레드시트를 대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시간이 현저히 단축되고 오류가 크게 감소해 금융업계에서 각광받았습니다. 비지캘크는 애플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이는 애플의 판매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애플 성공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결국 비지캘크를 쓰기 위해 애플 컴퓨터를 구매한 것이죠. 이런 맥락을 따라 IT 산업에서의 킬러앱 유무는 매우 중요한 만큼 블록체인 기술의 킬러 D앱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몇몇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기존 금융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사실상 킬러앱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킬러 D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 및 거래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상용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교환 거래의 용도보다는 자산의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다수입니다. 설령 비트코인으로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는 여전히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안정성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격 불안정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면 거래가 진행된 시간에 환율에 맞춰 은행이 그 코인을 바로 현금으로 변환해줘야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거래 중간자인 은행을 대체하지 못했으며 디지털화된 법정 통화의 사용성을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킬러 D앱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의 D앱 시장이 블루오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이 D앱은 활발하게 개발이 못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는 블록체인의 검열 저항성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습니다. 중간자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신뢰하려면 정보 조작이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검열 저항성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정보 조작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기술적 업그레이드나 오류를 발견해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이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또 비즈니스 로직의 유연성이 사라져 유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스마트폰 게임 앱을 사용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으로 게임 앱을 사용할 경우에 유저들이 사용하다가 에러를 발견하면 그에 관해 평점을 매기고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개발자들은 버그를 수정하고 유저들은 수정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을 하게 되고 후에 오류나 개선점이 발견된 경우 같은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유저, 즉 고객이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 로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경우, 특히 공개형 블록체인 기반으로 D앱을 만들었을 때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성된 D앱 게임인 크립토키티는 약 2,800만 달러를 펀딩받으며 순조롭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크립토키티는 몇 년 전 화제가 된 포켓몬고와 비슷한 게임으로 다양한 가상 고양이를 수집하고 다른 고양이와 교배를 통해 새로운 고양이를 번식하는 게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런칭한 이후 일일 사용자 수가 1만 4천 명을 돌파하고 고양이 캐릭터가 1억 7,4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진행할수록 유저들은 모든 과정에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경우 매 거래마다 사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는 모든 행동마다 이더를 지불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유저들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웹에서 창을 열고 닫을 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크립토키티가 스마트 컨트랙트 바탕이며 하드코딩된 부분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검열 저항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로직이 잘못됨을 알았어도 기본적인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년 만에 크립토키티의 고양이 거래 건수는 98.4%나 감소하며 킬러 D앱과 멀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D앱을 현재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사용성이 떨어져 D앱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은 더욱 활발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iOS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즐비하나 막상 그 안에 사용할 만한 앱이 별로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D앱은 수정과 피드백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D앱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멘토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현재 단계의 블록체인에서 D앱 활성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의 보편성을 위해서는 D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분야의 D앱이 블록체인 상용화의 포문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분야가 블록체인 대중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여러 예측이 있습니다. 그중 게임 산업이 블록체인 상용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크립토키티의 사례를 보면 모순을 느낄 수 있으나 게임 플랫폼은 다른 분야와 달리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역에서의 블록체인은 대중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지갑 생성 및 사용에 있어서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너무 복잡해 결국 또 다른 중간자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게임의 경우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갑 등 사용 용이성이 높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게임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메인스트림 기술로 성장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블록체인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킬러 D앱은 무엇일까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나 아무래도 게임의 역할을 좀 더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주 신행에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